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의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을 통합과 관용이라고 해석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논란 2라운드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계속 하한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문가 3명이 점검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는데요. 방류를 둘러싼 괴담과 가짜 뉴스들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토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보고와 2기 출범식에 참석해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진영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 또 건설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벌써 한 20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진보좌파의 정신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고 리영희 한양대 교수가 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심하고자 했던 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영희 교수님이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리영희 교수를 굉장히 아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차용하신 것 같은데, 이제 새가 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몸통이 있고 좌우 날개가 있고, 네네. 몸통은 이제 국민, 국가를 얘기한다면 좌우 날개가 빈 공간을 비행하는 것인데, 그 날개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면, 즉 진보가 전부 뒤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반국가 세력이 날개짓을 뒤로 하면 국민들은 추락할 수뿐이 없어요. 네. 국가도 침몰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 마련에서 지금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투쟁이나 혁명을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분명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정작 중요한 발언이 비공개 회의 시간에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시간에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 이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고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 최 변호사님,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고, 자, 여기에는 뭐 정율성이라는 이름도 안 나왔고, 강기정이라는 뭐 광주광역시장 이름도 윤 대통령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석은 지금 그쪽을 향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내용까지도 직접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율성 공원이 조성하는 취지가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 관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어떤 우호 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자유와 연대, 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헌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한다고 헌법 전문에 돼 있고 나아가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이념을 다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정치적 결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것은 전번 정부 때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해서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번 이 사안 정일성 공원도 그와 같은 시각을 봤을 때는 다 좋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럽 한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나치 히틀러 추모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니 이렇게 정도에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 날개 좋습니다. 그렇지만 몸통은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포함되는 내용 하에 우리가 좌와 우를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6.25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토를 침탈하고 또 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허락하는 것은 이거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한편 오늘자 한 조간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정일성이란 사람이 유효 때 북한군의 선전대장으로 북한군과 함께 또 중공군과 함께 서울에 내려왔었고 그때 중국인 부인도 동행을 했었는데 이때 조선 궁정 악보를 여러 점 약탈했다는 표현을 그 신문은 썼습니다만 어쨌든 탈취해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6.25 때 왔을 적에 이분이 전쟁 당시에 그 중공군의 일원으로 이미 그때 이제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었죠. 그 전선에서 위문 활동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한국 고위 관료들의 자택을 뒤져서 문화재를 약탈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악보를. 종묘제례약, 연례약 등 아주 희귀한 궁정악보를 18개나 네네. 약탈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인 허락 없이 가져서 중국으로 그렇죠. 가지고 간 중국으로 거예요. 가져간 거죠. 아무튼 뭐 사후에 그 중국인 아내가 반환은 했다고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이분의 따님을 광복절에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가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광복절에 온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저분의 딸을 광복절에 초청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한중 수교 이후인 1996년에 약탈한 그 조선 궁정악보가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아니면 대한민국의 조선 궁정악보라는 그 소중한 문화재가 통째로 중국 손에 넘어갈 뻔했죠. 이것만 해도 반국가의 행위입니다. 네. 이것만 해도. 변호사로서 한 언론은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적으로는 정일성의 당시 행동은 어떻게 물론 반환이 있습니다만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봤을 때의 문화재보호법과 형법상 절도죄를 저질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정당한가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중공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2달 동안 점령하는 동안 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재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시적으로 거기에서 공무원이 지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어떤 문화재인 것은 분명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화재를 도굴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임의로 훼손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엄히 처벌되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비웠는데 누가 들어와서 중요 가보를 가져가면 그것이 바로 절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를 통해서 부역을 했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 있는 귀중한 음악과 관련된 문화재를 임의적으로 이게 중국으로 가져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는 굉장히 문제죠. 만약에 이것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호남 지역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연평해전 때 전사한 고 서정호 여사의 모친 등은 오늘부터 광주 일원에서 정일성 공원 반대 시위를 한다는데 어떤 계획들을 지금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광주시장께
이와 같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출신 해병대 서정호 하사 모친인 것 같은데요. 전몰 군경 유족회와 함께 그 항의했는 내용이 호국 유공자한테는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공산 세력을 도운 사람을 기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피눈물로 항의를 했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고 계속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그 48억이라는 엄청난 돈의 세금을 들여서 광주 시내에 이와 같은 공원을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 보면은 뭐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 하정우 하사 모친 그리고 존몰 군경 미망회 그리고 전국 학생수호연합 이분들이 연합해서 지금 그 광주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와 함께 현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회를 계속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SNS에 이런 입장문을 올렸는데 철이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율성 공원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 전문이 나오고 있는데 김혜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좀 모두의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정율성 이분이 정식으로 중국에 귀화한 것은 1956년도이니까 한국전쟁 6.25 지나서 정식으로 귀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념 논쟁을 보자면 이념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역사 교과서의 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 문제도 있었고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역사 교과서를 수정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즉 우리 정부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역사 교과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을 도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방 이후에 남북 진보 대립 과정 중에 그 기간 동안에 북을 도운 반일 세력도 있고요. 또 남한의 건국을 도운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지난 이념 공세가 아닌 것이요. 그때 당시 진보 진영에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갖고 진보 논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친일파로 몰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조차를 하지 네. 않고 더더군다나 하와이의 갱스터다. 이렇게까지 하고 하와이의 뭐 이제 갱이다 이런 얘기죠. 네네. 네. 100년 전쟁 기억나시죠? 100년 전쟁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음해 모략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만들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비난 영화. 네네네. 네. 거기에 보면 다큐죠.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로 비난을 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에서 불륜죄로 고발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가짜뉴스죠. 미국은 불륜죄라는 게 없는 나라인지 네네. 아시죠? 그 자체가. 네, 네. 불륜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미국에 계시다가 체류기간이 넘어서 불법으로 이민법에 의해서 저촉됐다가 당시 대한민국을 도왔던 그 친한 인사들에 의해서 석방된 잠시 네. 그것을 갖다가 불륜죄로 고발됐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도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가 초라한 지경입니다. 네. 이 역사는 진보 진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념 논쟁은. 네. 네네. 자, 과거의 역사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즉 광주 MBC가 2014년부터 이른바 정율성 동요 경연 대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주최 취지가 어떤 거냐면요. 그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13억 중국인의 추앙을 받는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정의 무대다. 이 부분은 정율성이 중국에 1956년에 귀화해서 중국인이 된 뒤에 신중국 100대 영웅 명단에 올랐고, 그러니까 팔로군 혁명가 행진가를 지어가지고 이게 중국 인민해방국 행진곡이 되었다는 그런 공로 등을 인정받은 거죠. 중국 혁명열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그래서 했나 본데 우정의 무대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우정의 무대는 우리 나이 또래는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면서 정말 군인들이 뽀빠이 이상형이 진행을 하면서 네. 정말 우리 군인들이 전우회를 다지면서 했던 그런 노래자랑 같은 그런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총불을 대면서 한국으로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던 중국 인민 해방 군가를 작성하고 나아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성했던 사람과의 어떤 걸 한국에서 추모하면서 그것을 우정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해석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광주 출신의 음악가니까 광주 출신의 음악가를 추모하겠다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향이니까. 하지만 이분이 해놨는 업적이란 것이 중국 부인과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있으면서 중국과 관련된 정말 노래를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노래가 했던 것을 그대로 가가지고 MBC에서 어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동요 대회에서 배경음악을 썼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가 아찔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또 MBC에서 혼자 했던 것이 또 아니고 호남대에 있는 공자학원이 어딥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념을 실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 아니겠습니까? 공식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진행 내역, 이번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사사치 밝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동요대회 지난해 개막 무대에서는요. 한 성악가가 정율성 작곡의 연안송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중국 공산당이 혁명의 성가로 떠받드는 노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8.6군 행진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용을 언론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잠깐 가사 좀 읽어드릴까요? 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제, 우리는 인민의 군대,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네. 반동 무리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마오쩌둥의 기치를 높이 날린다. 마오쩌둥이 모태똥 아시죠? 그렇죠. 모태똥이죠. 네. 그래서 6.25 내내 국군과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과 맞서 싸우라고 부른 이 8.6군 행진곡의 가사 내용입니다. 네. 중국군의 공식 군가이기도 하죠. 이것을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 북한을 위해서 만들어준 조선인민 행진곡, 조선인민국 행진곡 그 가사 내용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전사, 불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해서 된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의 상위 군인을 포함한 사상자들이 네. 생겨났습니다. 그랬죠. 네. 자,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역사 탐방에도 이 정율성 관련 코스 필수로 돼 있다죠? 좀 약간 마음이 좀 울컥하고 좀 참담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의 동료대회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역사 탐방에도 이 3.1운동 사적지와 함께 정율성 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열의 수준에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3.1운동을 과연 이렇게 정율성 거리와 같은 동열에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서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 보면은 광주교육청이 수년 동안 학생들 데리고 이게 중국 내 항일운동 사적지 역사 탐방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정율성 거리도 넣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학생 단체인 전국 학생 수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을 학살한 북한군, 중국군 응원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말이 맞죠? 노래까지 해서 응원을 했으니까. 선전부장을 했어요. 그렇죠. 선전부장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응원대장을 이 정율성 공원 기념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해서 호남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등 여권은 정율성을 공산 침략의 부역자로 규정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확실하게 입장을 좀 표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성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경원 상근 부대변인, 정일성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 48억 원을 들여 정일성 기념공원을 짓는 것은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온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 행위나 다름없다. 자, 제1야당 오늘 지금 1박 2일 연찬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입장을 좀 내라는 얘기죠? 네, 근데도 입장이 지금 벌써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이 거의 일주일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아무런 그 대변인 성명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이미 수십억 원의 돈이 기주출됐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율성로라든가 생가복원이라든가 기념관 등에 이미 수십억이 투입이 됐고 네. 특히 화순군에 있는 고향집 거기에 이제 12억이 2019년도에 이제 완성이 돼서 다 지어졌는데요. 이곳을 관광객들이 간다고 해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들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정일성이 항미 원조 시절에 남긴 소중한 사진들이다. 항미 원조, 6.25 전쟁을 중국이 그렇게 표현하죠. 6.25 전쟁을 중국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북한을 도왔다. 즉 북한 침략을 우리가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6.25의 그 도발의 그 범죄의 행위 원인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의 주체 원인자들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것은 피해자를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고 저쪽이 가해자인데 이것을 뒤집는 말이고 특히 능주초등학교에 대형 벽화를 걸어놨어요. 네네. 거기 화순군에 있는 그 능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도대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정일성 공원은 북한의 김일성도 못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한다니 이게 정상인가? 참 신랄한 비판을 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태영호 의원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하는데요. 정일성 그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국이 아니고 평양에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이 공원을 만들려는 이유를 두 가지. 고향 사람으로서의 유명한 음악가다. 또 하나가 한중우회에 기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한중우회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그 걸림돌 역할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국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강지정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정신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6.25 때 우리나라 그 국군의 총불에 총을 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찬양하는 식 광주 정신입니까? 오히려 광주 정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 처리수 방류가 만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치의 가장 아랫단, 쉽게 말해 하한치 이하로 검출됐다는 공식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은 주말 이틀간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일본 원정 연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발견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로 좀 이렇게 청량강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못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법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려했던 방사능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하, 특히 하한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랐던 소금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일 우려했던 것이 수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적에 무려 300만 톤이 일시에 알프스라는 처리 그 과정도 통하지 않고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때도 잠시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134만 톤을 40년에 걸쳐서 알프스를 통해서 그것도 바다를 건너서 오면 대한민국까지 도착하는데 5년까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그 여파도 국민들이 잘 속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25, 26일 날 수산물 매출을 집계한 결과 1년 전 주말과 대비해서 오히려 그 10% 증가했고요. 또 지난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때와 비교하면 한 90%가량 그 매출이 회복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어철만 잘 넘기면 된다. 전어. 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네. 그런 전어철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방류 하루 뒤인 8월 25일 세계 해역의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죠?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서 회 좀 먹고 왔는데요. 네. 아주 맛있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일본이 준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을 넘어서 해수부가 실질적으로 그 방류가 지난 뒤에 태평양 공해상 8군데에서 오염수 방사능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3개 지역, 15개 지역에서 검사하는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있는 어떤 기준보다 최하한점보다 한참 낮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지금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금 이 일을 지금 3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해수부가 이 부분을 검증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익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일 브리핑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 나온다니까. 참고로 일본 홈페이지에 가도 한국어로 이 부분을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그렇기 해드리고 때문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뜻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국민들, 물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불안하고 좀 찜찜하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특히 큰 지역이 한반도 남동 해역에 있죠. 그래서 이 5개 지점의 조사 결과를 또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김행희 의원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보시면은 그 남동 해역에 그 WHO 먹는 물 기준에 10만 베크럴씩 돼야 되는데 그 숫자를 쭉 보시면 0.067, 네, 0.077. 네, 그래요. 네, 이번에 거의 1000분의 1 이런 수준이죠. 네, 이번에 그 일본의 기준에 따라도 40분의 1, 일본의 방출 기준에 따라도 40분의 1. 삼중수소는 매우 미미한 지금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런 발표를 마침 했습니다. 그 본인이 1994년도부터 그 대한민국 근해 40군데의 그 방사선 수치를 계속 조사를 했었대요. 네. 그런데 심지어 2011년 3월 달에 그 원전이 터졌을 적에 그때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조차도 다 그 어느 하나 증가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그 살균 능력도 엄청나고 그것이 5년 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이것이 대한민국까지 다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런 네. 얘기도 했어요. 티끌 모아도 티끌일 뿐일 정도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태산이 되는 게 아니다. 네, 태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일본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단 한 명도 있으면 밝혀달라.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조직화된 과학자는 없다. 조직화가 돼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것만도 해도 그 사요나라 원전 그 모임에 가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네.
자, 민주당 등 야권 사당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도심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대표단이 일본 사회민주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는데 여기에서 반대 시위까지 벌이는 모습이 보도됐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어떤 그 여론전 그리고 또 해외 여론전을 하는데 국내 여론전을 하면서 아마 지난 주말 동안 이 시내 갔던 분들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이렇게 그 행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가야 될 것은 용산이 아니고 양산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원전 방수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했죠. 주권적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아가 정의용 그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IAEA의 기준을 충족하다고 하면은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세 가지 기조입니다. 첫 번째, 이해는 하지만 우려는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을 하겠다. 나아가 국민 안전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쿠시마산 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겠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 정부에 없었던 것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 없이 과학적 근거가 없이 계속 괴담을 하는 것이죠. 결국 사회적인 우려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우려하기 때문에 수입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외에는 반대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뭐 굳이 말하면 홍콩, 마카오, 대만 다 중화권이에요. 중화권이죠. 그 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나아가서 호주, 오히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등 그 태평양 인근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IAEA의 결정을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스탠스가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인지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얘기하는 것과 거의 뭐 카피하는 수준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과 일본 원정 집회 현장에서 함께한 사회민주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회당의 후신입니다. 현재 이 3인당 의석, 중의원에 하나, 참의원에 2개. 한때 집권까지 했던 정당인데 이렇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됐어요. 네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참여한 두 분도요. 그중에 한 분은 비례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일본은 그 전국 득표율에서 2%를 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겨우 2.4%를 네. 얻어갔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중의원 465석, 참여원 248석, 그중에 3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당이 친북, 친중, 반미의 노선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찌그러진 것입니다. 한때는 그 제1야당도 했고 총리까지 배출한 그 유명한 정당이거든요. 백미의 그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도 네네. 배출했고요. 그 무라야마가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을 사죄한 것으로 유명한 총리죠. 무라야마 다마죠. 네, 무라야마 다마.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남조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실패한 국가로 취급을 했고요. 북한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이 이끄는 성공 모델의 국가다. 미국은 남조선 침략자이다. 그리고 살인병기인 미군을 철수해라. 더더군다나 그 일본 사람들을 북한에서 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국의 안기부가 조작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칼기 폭파 김현희 사건도 대한민국이 자작극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락한 정권과 지금 찾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견지한 결과 10년 만에 총리를 백권했던 집권당이 네. 달랑 3석으로 네, 지금 네.
그렇죠. 몰라 그랬다 이 네. 말씀이죠. 그런데 네. 왜 친북, 친중 정권을 찾아갔는지, 반미 정권을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죠. 민주당이 왜 그러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1당인 거 아시죠? 네. 네. 자, 민주당이 주도한 주말의 범국민 반대 집회에는 과거 광우병 또 사드 사태 때의 단체와 인물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그 사람의 재출연 뭐 이렇게 평가되는 것 뭐 같습니다. 선수들이란 표현도 쓰고요. 네, 결국은 그 인물이었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3당이 지난 주말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과 어떻게 보면 그 적극 행동이 장애 행동이 나왔는데 그 주대적인 단체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등이 핵심적인 주도 하는 단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아시다시피 2008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광우병 논쟁 때에 이른바 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했던 것이죠. 나아가 지난번 그 사드 어떻게 보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어제 그제 있었던 그런 모임에서 단순히 그와 같은 모임의 주도 세력이 그렇게 했는 것뿐만 아니고 나가자마자 시작하면서 불렀던 노래도 이른바 반일을 선동하는 죽창가를 불렀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죽창가가 오프닝 곡이 됐어요. 예, 오프닝 곡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야권 사당 중에 한 축인 진보당의 강성희 원내대표 공동으로 주도를 했고 성명도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진보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그 후신이죠? 네, 그렇죠.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가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식으로 해산 명령이 내려져서 해산이 되고 당시에 이석기 대표가 구속이 됐었죠. 네. 그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이분들은 그 소위 말해서 그 민주노동당 계열로 NL계 의 정통 세력들이 그대로 잔존해서 새롭게 진보당으로 일종의 간판만 네. 다른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강성희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을 이정희 전 대표, 이석기 전 대표, 김재현 이런 분들의 보좌진들을 그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진단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진보당에 합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국방위에 본인이 오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대해서 국방위에 배치도 못했습니다. 교육위로 갔죠? 네, 교육위로 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한 대통령 선거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세우고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매개로 탄핵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반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의 권위 있는 뉴욕타임스 신문이 후쿠시마 사태로 둘로 쪼개진 한국이란 특집 기사를 무려 4개 면을 털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염수가 한국을 두 쪽 냈자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조명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미일 간에 이제 새로운 준동맹 얘기를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어떤 그 협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한일 간의 어떤 새로운 우호가 싹트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한국을 반쪽 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그런 논조의 글이 나왔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논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가지고 과학적인 진실과는 별개로 간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IAEA를 비롯한 전 세계 그 의학 그리고 핵물리학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특히 한일 관계에 이런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비춰가지고 야당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집회 그리고 유튜브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선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라는 그런 한국에 있는 현실을 아주 상세하게 보내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한미일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나타내는 글을 내면에 걸쳐서 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 19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기구가 아니다. 물론 아니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KBS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IAEA는 핵 확산 반지, 핵 안전 등 방사능 유출 문제를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가 정답입니다. 가짜뉴스. 또 IAEA가 일본을 분담금으로 조정한다.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 또한 가짜뉴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 오염수 기사가 다 사라졌다. 자, 일본 일간지 4곳의 홈페이지에서 처리수 키워드로 검색하면은 관련 보도가 6월 12일에서 24일만 잘라놓고 봤을 때 46건이 나옵니다. 역시 가짜뉴스죠. 한국 해역의 천일염이 오염될 수가 있다. 자, 이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과 함께 증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후쿠시마 인근 7km에서 재보니까 그저 빗물이 섞인 바닷물 정도였다. 전혀 오염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가짜뉴스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그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번에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네네, 그거 봤습니다. 보시면 그 일본의 핵폭탄 투하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에서 결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 국민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양이원영 의원이 그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노릇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조차 한 말씀 아직까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 내놓고 그냥 그러니까 저 말씀을 믿는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예. 그리고 다른 얘기 자,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는요. 네. 실제로 일본이 IAEA 분담금을 많이 내 못 믿는다는데 중국이 더 많이 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IAEA 사무총장이 왔을 적에 그 $1,000,000 이러면서 우리가 100만 불 이렇게 100억 주지 않았느냐 이런 뇌물 얘기를 줬다 막 이런 시위대가 얘기까지도 했었죠. 시위대에서 할 정도로 창피해요. 그 BBC의 그 루퍼트 윈필드 헤이스 특파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BBC라는 그 언론의 그 특파원도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못 먹으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도 먹을 수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네. 유럽은 지금 오히려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그 수입 금지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네네. 네, 저기 나온 것 중에 오염 처리수가 7개월에서 2년 후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그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4년에서 5년 걸린다. 저것도 교묘한 가짜뉴스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로시오 해류라고 해서 제주도로 해서 쭉 올라가는 그 도쿄를 타서 일본을 쭉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해류는 결국 캐나다로 해서 태평양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호주 쪽으로 돌아서 오는데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객관적인 물리적 어떤 그 어떤 과학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어민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불식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경호처 출입기자들이 먹는 식당 메뉴 오늘부터 28일부터 모두 우리 수산물로 교체되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자, 저거 가격이 상당히 나가요. 광어, 우럭, 모둠회, 고등어 구이가 오늘 나온답니다. 네. 내일은 제주 갈치조림, 소라무침, 모레는 멍게 비빔밥, 우럭 탕수, 목요일에는 바다장어젓밥, 전복버터구이에 김부각, 9월 1일 날, 금요일 날은 물회. 저거 식당 가서 먹으면 몇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저걸 기자들하고 그 공무원들에게 3,000원에 준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러워하고 일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을 봤더니만 일본 국민들이 한국처럼
기시다 총리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네.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을 보호하고 한국 어떻게 보면은 그 어촌 생태계를 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읽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농수산물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현장사무소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그 합의대로 우리 전문가 3명이 일요일인 어제 파견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 시료를 실제로 이제 그 검사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상주를 안 한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상주보다는 이렇게 파견 나가서 2주에 한 번씩 파견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와 이제 일본 측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 어거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기도 일본의 주권 국가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2주에 한 번씩 아무튼 파견을 해서 그 시료를 다 제출하고 오염수가 제대로 방류가 됐는지 모니터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지난번에 IAEA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오셨을 적에 상주도 향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여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게 30년 넘게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과학과 사실입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